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과 행정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뭔지 이충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김민재입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투자 확대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큰 폭으로 높이고 공제 대상도 물류산업, 의약품 제조 첨단 시설 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0%로 지원 수준을 높여 투자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6개월 한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과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50%의 가속상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기업은 약 5,300억 원 규모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이번 세제 지원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건설 투자 촉진을 위해 올 하반기 중 10조 원 규모 이상의 공공,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화성 복합 테마파크,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등의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시설 자금으로 하반기에만 10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 자금을 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로 작년 12월 당시보다 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투자 부진, 그리고 수출이 6개월 내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된 현실을 반영해서 성장률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출의 5분지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도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정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보호는 강화합니다.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 시설을 유지한 채 새로 짓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만 148개 사업장에서 첫 삽을 뜨고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누릴 사업, 노후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이기 신도시 등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TS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장 속도가 더딘 B노선의 애비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는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의 전세 가구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자체 조사와 미국 실사, 코오롱생명과학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주성분이 바뀐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종 행정 절차로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대상으로 허가 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미국에서 중단된 임상 3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달 초 인보사 개발 판매에 관여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는 코오롱티슈진 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미국이 핵 동결에 만족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핵 동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백악관 측과 행정부 모두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성능과 효율, 환경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새로운 엔진 기술을 내놨습니다. 하반기 출시되는 소나타에 적용한다는 예정인데 133년 가솔린 엔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술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운전자의 주행에 맞춰 성능과 연비를 조절하는 자동차 엔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엔진 밸브가 열리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엔진의 성능과 연비 향상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CVT 엔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연비가 좋고 성능이 좋고 친환경적인 그런 엔진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비의 포텐셜은 5%입니다. 그리고 성능 포텐셜은 4%이고 배출가스를 12% 정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흡입, 압축, 팽창, 배기의 4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연소를 위해서는 공기의 양이 중요하고 그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이 바로 밸브입니다. 곧 밸브가 언제 얼마나 열리고 닫히는지에 따라 엔진의 성능과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존의 연비를 높이면 성능이 떨어지고 성능을 높이면 연비가 떨어지던 한계를 극복해낸 겁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출시되는 소나타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엔진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날로 심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본사와 대리점주의 관계를 떠올리면 갑을 관계가 먼저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생해야 함께 성장할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대리점주의 의견이 신상품 출시를 좌지우지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만져보고 누워보더니 급기야 유성펜으로 소파 가죽 위에 낙서해봅니다. 펜 자국이 물걸레로 지워지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평가표에 채점합니다. 매장에서 꼼꼼하게 가구를 살피고 있는 사람들은 손님이 아닌 앞으로 가구를 판매할 대리점주들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이런 걸 안 하고 넘어가서 신제품 출시해서 담는 그런 어떤 제품 설명서 가지고는 좀 덜 되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리점주들은 꼼꼼하게 신상품을 살피고 제품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판매 현장에서 들었던 소비자 의견을 바탕으로 신상품의 장단점을 판단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긍정, 부정으로만 평가했는데 올해부터는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매장에 진열하고 싶은 상품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적습니다. 점주가 자신 있게 손님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상품만 골라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본사는 점주의 반응이 좋은 제품은 미리 발주를 넣어 몰려들 주문에 대비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상품은 출시하지 않습니다. 품평회를 통해 재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에몬스 가구는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아니고 마케팅보다는 제품의 진정성을 가지는 회사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에몬스 가구는 오늘 선보인 69개 상품 중 품평회에서 150여 명의 대리점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제품을 선별해 2019년도 가을 신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많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규제인데요. 카풀과 블록체인, 그리고 수소차 충전 등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 이충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규제 샌드박스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안의 이충윤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모래상자에서 유래했는데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모래밭을 만들어주듯이 기업에게도 혁신 사업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시행되는 ICT 규제 샌드박스는 1. 신속처리, 2. 실증규제 특례, 3. 임시허가 이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신속처리는 신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규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빨리 확인해 준다는 것이고요. 실증규제 특례는 해당 기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으로 2년간 적용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아예 새로 나타나는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이게 규제를 받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으니 이런 경우에 임시로 허가하는 것을 임시허가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ICT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지난 1월 시행 이후 새 서비스에 대해서 100여 건이 접수됐고 5월 초까지 50건이 지정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과기부 및 정보통신진흥원이 굉장히 의욕적이랍니다. 법률 등 전체 서비스 상담을 친절하게 진행하고 지방 출장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신청한 기업들 얘기를 들어봐도 신속하다, 명확하다, 가이드라인을 친절하게 주려고 노력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광주의 뉴코 에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하여 음식 업체와 대표 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를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5개 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이 서비스에 대하여 수기하였고 실증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광주 인근에서 최대 100대 이내의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사고 유무 등을 감안하여 상향 가능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먼저 사업을 해볼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사후 규제를 한다는 취지인 거죠.
네, 규제 샌드박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샌드박스도 완벽한 이런 제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네,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법적 규제는 통상적으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나눠집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정책 법률상으로 허용되는 것을 정해주고 이외의 것들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은 허용된다라는 것이죠. 네거티브 규제는 그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은 금지된다라는 규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가 주도적 경제 성장 방식의 채택과 인허가 방식을 통한 신사업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통신, 에너지 등 기존 법제에서도 포지티브 규제를 취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고 함축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것이 핵심인 제도이다 보니 결국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규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깊은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네, 사업자, 신청자 입장에서는 사업가 규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사업 등으로 지정되더라도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다른 법령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금융혁신법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례로 차량을 놀이기구로 개조해서 찾아가는 VR 체험을 하는 서비스가 채택되어서 차량 튜닝에 대한 임시 허가와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실종 특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법상 차량 안전검사와 관광진흥법상 시설물 검사라는 다른 법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실체적으로 운영을 하기까지는 2달 가까운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 다각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윤 변호사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식조리원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1만 58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14.4%인 2만 2,004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의 26.8%인 2,802곳에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 급식을 제공합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을 빚어 5,921개 학교 중 139개 학교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5일까지 4일간 예정이지만 연대회의는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 빅데이터 전문기업 플리토가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유럽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며 IPO를 계기로 데이터 수집 채널, 다각화 거래선, 다변화 글로벌 진출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한 플리토는 번역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플리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 전문가 인증을 거치면 번역을 통해 포인트를 쌓아 물건을 사거나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집단 지성을 통해 모인 언어 빅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에 판매하는 것도 플리토의 주요 사업입니다. 수집한 언어 데이터를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뿐 아니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173개 나라에서 25개 언어로 서비스 중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약 1,030만 명입니다. 플리토는 오늘 8일에서 9일 일반 청약을 받고 오는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경기도 판교 대장지구에 1,0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제1건설이 짓는 풍경채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곳은 92만 제곱미터 부지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고 판교와 분당 근처 입지라 생활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단지이고 계약 전에 알아둬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판교 대장지구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숲세권 아파트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가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던데 어떤 단지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 뒤로 지금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3개 블록에 2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A5블록, 자, 5단지가 되겠는데 이 단지는 20층 높이의 8개 동, 589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나머지 A7블록과 8블록은 이제 7단지가 되는데 이 단지는 20층 높이의 7개 동, 444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단지와 7단지 합쳐서 총 1033세대가 들어가게 되고 이 전 세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자, 공고문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공급 일정인데 자, 3일에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이죠.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받고 다음 날인 4일에는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데 이때는 성남시에 1년 미만 거주자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단지와 7단지는 별개의 단지라 청약 접수를 각각 할 수는 있지만 보시면 당첨자 발표일이 7월 11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군데 넣었다가 둘 다 당첨이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가격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됐을까요? 네, 공고문 이어서 좀 보시면요. 자, 5단지 같은 경우입니다. 자, 5단지에는 7억 3,600만 원에서 8억 3,3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다음 7단지 공고문 보시면 7억 2,400만 원에서 8억 500만 원가량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평당 2,299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금은 10%인데 1차로 4천만 원 정액제가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계약금은 8월 22일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중도금 60에 잔금 30%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단지 알아둬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공고문 이어서 보면요. 자, 이 단지 판교 대장지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속에 좀 지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송전선로나 이 철탑 등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런 철탑 등이 지중화돼서 철거할 예정이긴 하지만 지중화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어서 이 아파트가 입주 후에도 이 철탑 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 자, A5블록과 7, 8블록 인근에 있는 A11블록 인근에 자, 정압기가 설치된다라고 명시해 놨는데요. 자, 이 정압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도시가스 공급 장치를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가스는 많은 양을 날라야 하기 때문에 고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각 세대에 들어올 때는 이 고압의 이 도시가스를 좀 압력을 낮춰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그 장비가 이 정압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인근에 이 도시가스를 좀 압력을 낮춰주는 장치가 들어온다는 점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다음에 A5블록 남쪽 공원에 이 멸종 위기의 야생생물 이주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야생생물이 뭐냐면 바로 맹꽁입니다. 자, 밤에 맹꽁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운치를 느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예민한 분들이라면 자, 맹꽁이 소리가 계속 울려서 좀 소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은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자, 단지 위치도인데요. 자, 정압기가 설치되는 곳이 바로 여기고 5블록 남쪽에 자, 맹꽁이 이주지가 들어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위치상으로 한 요 정도 되니까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공고문 좀 보시면요. 자, 대장지구는 산속에 있다 보니까 주변이 산으로 돼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묘지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약이나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셔라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자, 송전탑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아까 철탑 얘기 있었죠. 단지 인근에 송전탑이 있으니까 이 전자파 등에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으니까 계약 전에 이 부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단지별로 알아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고문 이어서 좀 보시면 5단지 공고문입니다. 자, 503동과 7동, 8동 뒷면에 옹벽이 설치되는데 약 9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다 보니까 저층일수록 이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단지 배치도인데요. 자, 503동, 또 7동, 8동 뒷면이니까 한 요 부분 되는데 자, 요 부분에 한 9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다 보니까 한 저층일수록 좀 조망권 간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겠고, 다음 7단지 공고문 보시겠습니다. 자, 7단지 같은 경우에는 701동과 2동, 4동, 5동, 6동, 7동. 자, 측면에 이번에는 옹벽이 설치되는데 이번에는 좀 높이가 있습니다. 약 24m 높이의 옹벽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 7단지 배치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701동, 2동, 4동, 자, 뒷면, 그리고 705동과 6동, 또 7동, 자, 뒷면, 또 측면도 되겠고, 그래서 24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 단지는 20층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중층까지는 조망권에 좀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부동산팀 정창신 기자와 함께 판교 대장지구 제1풍경채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 기자 고맙습니다. 네. 센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